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저희 세미나 주제는 중국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3연임을 성공하고 중국 관련된 많은 노이즈들이 상당폭 들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관련된 세미나 요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 주제는 중국 관련 경기 전망을 좀 가져왔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중국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좀 네. 어떠세요? 아무래도 올해 내내 좀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시장 변동성도 좀 컸었었고, 또한 10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당대회를 전후로 좀 시진핑 리스크도 많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대응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저도 그래서 이번 전망 자료를 좀 받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인물, 다른 시대라는 제목이 네, 좀 되게 템팅했어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확정이 된 거는 사실이고, 이게 제가 연관전망 첫 세미나인데, 네. 이거를 작성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시진핑 리스크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영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는 지금이 시진핑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도망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 확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시기, 즉 저가 매수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 집권을 했지만 다른 시대, 오히려 이기 때보다는 좋은 시장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거 제목 딱 들었을 때, 이 세미나, 이 자료 네, 상당히 네. 궁금하다라는 얘기, 좀 생각이 바로 머릿속에 들었는데, 그럼 성공했네요.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계실까요? 제가 총 4개로 나눠서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 네. 장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개로 좀 구성을 해뒀고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시장 리뷰,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중국 당대회가 끝났는데, 시진핑 이제 원팀으로 구성되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뒀고, 세 번째로는 내년에는 제로 코로나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왜 유지를 했었었는지, 그리고 완화되는 효과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뒀고요. 네 번째로는 그 이후에 내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제 장표 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중국이 올해는 사실은 호재도 많았었어요. 뭐 금리도 인하를 계속 했었었고 글로벌이 긴축 기조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홀로 완화를 이어왔었었는데도 중국 자체 내부적으로도 뭐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제로 코로나 기조 속에 그 주요 도시들의 산발적인 봉쇄 조치 등등 영향으로 특히 역의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왔었었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작년 연말부터 조금 석탄 쪽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었었는데 석탄 기업들을 제외한다면은 모든 업종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역외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환율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이랑 21년 그리고 22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위안화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달러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그 배경으로는 중국이 이제 수출 증가율이 다시 과거와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가 되는 즉 중국 경상계정으로 봤을 때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그림이었었고 특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중국은 글로벌 긴축 기조에서도 홀로 완화를 이어가고 있었었는데 이는 즉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차가 줄어들고 혹은 역전이 되면서 환율에는 그러니까 자국 환율에는 조금 안 좋은 요인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 기준으로 즉 죄송합니다. 소비자 물가를 녹여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금리를 인하하는 구간에서도 실질 금리 기준
미국과의 상대적인 매력도로 봤을 땐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를 2년 동안 누리면서 사실은 환율이 강해졌었었는데, 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하반기부터인데요. 경기 하강 압력도 높아지고, 명목 금리도 사실 부담이 심해지고, 실질 금리도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확실히 하반기부터는 그 위안화 스트레스 지수 추이에서도 나와 있듯이 약세 압력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즉 위안화 환율도 조금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달러 대비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환율 부담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제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난 이후부터 3년 동안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중국이 그 당국의 정책들이 빠르게 반영되는 공급 측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라든지 국영기업들의 투자들, 인프라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었었는데, 그것을 수요가 특히 민간 수요가 따라가지 못했었거든요. 민간 수요라 하면 민간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그 개인들의 소비, 내수 시장이 이를 못 따라가면서 사실은 공급 측이 계속 견인을 하고 수요는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었거든요. 실제로 본다면은 지표도 지금 생산은 상대적으로 좀 올해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준 반면에 어, 수요 쪽은 소매 판매는 매우 부진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민간이 부족한 투자 수요를 정부 측에서, 즉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중국 정부 주도로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 공급 측의 그런 생산을 좀 떠받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의 내수 소비, 그러니까 민간들 소비가 계속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생산도 보면은 지금 저희가 흔히 공급 측이 생산을 하면은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 재고를 이제 소비를 하면서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소비가 계속 위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공급 측에서도 재고 부담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과거 2년 동안은 생산이 좀 견조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생산도 많이 활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보시면은 그 8페이지에 우측에 보시면은 그 밑에 있는 발전량들 부분들은 그 전체를 본다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경기 민감 품목들인 뭐 자동차를 제외하고 뭐 강철 제품, 뭐 철강, 비철 금속들을 보면은 올해 그렇게 성장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공급 측도 많이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출발점은 2년에서 3년간 계속된 내수 부진이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소비 부분들은 올해도 참 많이 안 좋았습니다. 월간으로도 변동성은 심한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 부진한 그림이었었고,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세부 항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실제로 위에 있는 식품이나 음료들을 제외하면은 그 밑에 있는 흔히 이제 자유소비재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품목들은 지금 월간으로도 그렇고 9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변동이 많이 편차가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 아래 소비 여력들이 많이 닫혀 있고, 물리적으로도 소비 여력이,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여력이라는 게 이동 제한이 중국은 계속 번번이 걸리면서 그 필수 소비 품목인 음식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소비들은 계속 위축된 환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정책 의지가 빠르게 반영되는 국영 기업이 먼저 올라가고 민간 기업들은 계속 부진한 모습, 이런 구도는 계속되고 있었었고요. 특히 인프라는 좋았지만 중국 부동산은 그 장기간 규제가 그 가시화되면서,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 내 자금들이 경색이 되면서 투자까지 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뒤에 추가적으로 전망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결국에 지금 중국 주식시장, 환율시장, 그리고 경기를 봤을 때
다 좋은 흐름들이 올해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내년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을 보기 위해서 그 중국이 5년마다 정단 전당대회가 있고요. 항상 당대회가 향후 5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항상 5년짜리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주목을 많이 하는 이제 정치 이벤트입니다. 어, 5년 전에 당대회에서 사실 예견된 결과였지만 그 당시에 시진핑이 중국 주석은 2연임밖에 못한다라는 그 제도를 폐지를 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당연히 시진핑의 3연임은 5년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3연임을 확정을 했고, 이 구성원들을 봐주시면은 이제 다 쉬자진, 그 흔히 시진핑의 군사라고 직역을 하는데 결국 시진핑 계열 인사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도부가 전부 다 시진핑의 측근들로 교체가 되었었고, 흔히 중국이 파벌들을 섞어서 넣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공청단도 사라졌고, 칠상파라 원칙들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 다음 리스트를 보시면은 그 중앙정치국위원입니다. 뒤에 장표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중국이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시진핑 주석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이렇게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주시면은 그래서 두 번째 자리인 중앙 정치국 위원들도 전부 다 쉬자진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특히 원래 정치국 위원이 25명입니다. 중국이 항상 홀수를 유지하는 게 투표를 할 때 다수결로 무조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25인을 구성하는데 24인으로 축소해서 짝수로 바꿔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투표를 거치더라도 시진핑 주석의 이제 입맛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대회 이후에 지금 중국 주식들의 수익률이나 자금의 유출입 현황들을 보면은 시진핑 리스크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외 환경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합리적이라면은 즉 시진핑이 주석이 합리적이라면은 취재진으로만 구성된 지도부의 뭐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시진핑이 비합리적이라면은 중국이 더욱더 암울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5년 동안 즉 시진핑 2기 지도부의 행적이 시장 평가가 사실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시진핑 리스크를 많이 걱정을 하면서 어 아무래도 흔히 차이나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유출되는 조금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상황이고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반등은 제로 코로나 완화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하늘색이 그 당대회 직후 일주일간의 흐름인데 보시면 스타 50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관련 지수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당대회 의지가 반영이 돼서 스타 50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정보기술만 반등을 했었을 뿐 모든 지수들이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었고 그나마 최근 1, 2주간은 제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럼 시진핑 주석이 합리적이라면은 좋다라고 조금 미리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 사람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아직까지는 이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들이 과거와는 바뀌었다라는 점은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는 내부 환경.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자기가 주석에 취임을 하면서 그 신창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창타이가 그 뉴노멀 중국이 고속 경제 성장 시대에서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떨어졌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즉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다라는 거를 결국에 시장이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과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덩샤오핑이랑 장쩌민 그리고 후진타오로 넘어가는 시절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 당시에는 대외 환경도 매우 우호적이었고요. 우호적이었다는 뜻이 중국이 육성하고 싶은 산업들이나 그런 경제 성장들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선진국들이 많이 지원을 해줬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틀에서 중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어갔었습니다. 근데 후진타오 시절로 이제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2008년도에 이제 리먼발 금융 위기가 있었었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을 때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펼쳤었고, 그래서 당시에 중국이 그 대규모 유동성이 일시 유입이 되면서 경기 회복도 빠르게 되었었고, 스피로버 효과의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좀 그런 좀 수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양책을 좋게 기억하고 계실 한데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1년 중국 GDP가 반짝 반등을 하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GDP가 10%대에서 6%대까지 빠르게 내려갔었습니다. 이때 본다면은 중국이 그 대규모 부양책의 효과로 그 전 산업들의 버블이 끼면서 과잉 생산, 과잉 투자, 과잉 재고, 과잉 부채까지 각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전체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직후부터 후진타오 지도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야기한 그 안 좋은 부작용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부라고 조금 지도부라고 해석하면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지키기 전략들, 그러니까 뭐 규제 성향의 정책들이라든지 대규모 부양책들을 자제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해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두 번째로 봤을 때 대외 환경도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거의 세 명의 주석들은 그 글로벌이 우호적인 환경 내에서, 즉 중국이 육성하고 싶어하는 산업들을 미국 포함 주요 선진국들이 도와주는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중국이 대외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원하는 산업 육성을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탈세계화 기조에서는 분명히 시진핑 주석이 그 외수에 의존하는 전략보다는 내부적인,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들을 제거하고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과거에는 중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그 30% 넘게 올라갔었다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었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수출 증가율이 역대 과거에 그 히스토리컬하게 봤을 때 하이 레벨까지 갔었고요. 지금 수출 비중이 잠시 조금 반등한 모습이었었습니다. 이 구간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로나 구간에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서 외수에 의존하면서 규제 정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수가 강했던 과거에는 분명히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많이 펼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 때부터는 탈세계화 기조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즉 전 세계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강화하는 뭐 IRA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측에서 봤을 때 내수 진작, 반도체 국산화, 이게 전부 다 탈세계화 기조에서 부각이 받고 있는, 그러니까 탈세계화 기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는 구조 아래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정책들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반시장적이고 조금 이해할 수 없었을 수 있지만, 그 내부 환경,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위험 요인이 높아진 내부 환경, 그리고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넘어가는, 즉 중국에게 우호적이었던 환경들이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대외 환경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시진핑 주석의 지키기식의 전략은 조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는 후진타워 정책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고 시진핑 이제 시진핑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뒀고요. 이제 19페이지부터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끼기 정책들을 코로나 국면에서 써왔다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은 흔히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시진핑 주석은 앞에 이야기 드렸던 요인들로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하고 보수적인 지키는 전략들을 계속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보였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중앙은행 자산 증가율 추이들을 봤을 때 보시면은 중국 정말 코로나 국면에 보면은 미국 보시면은 자산 증가율 많이 늘어났을 때 중국은 거의 쓰지 않았었고 뭐 실질 M2 증가율을 보더라도 중국이 최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국가별 중앙 정부들의 재정 정책들을 보면은 재정 적자 폭 추이를 보더라도 확실히 중국은 많이 아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그 국면에서 중국은 아끼면서 아까 수출 비중 장기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최근 3년 동안은 외수,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면서 경기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었었고요. 실제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수출이 과거처럼 지금 약간 잘려 있는데 그 2021년도 초반에 수출 증가율이 역대급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다시 달러가 유입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고 이는 위안화 환율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최근 하반기를 제외하고 2020년도 초부터 2022년도 1분기까지 위안화 환율에도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수에 힘입어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그 시진핑 지도부가 계속 하고 싶었던 규제 정책을 계속 해왔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레버리징 정책도 계속 해왔고요. 뒤편에 이야기 드렸던 공동부유론 기조 아래 항생테크 쪽 규제도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그 부채 쪽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실 텐데, 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부채 증가율을 봤을 때 2020년과 2021년도 전부 다 그래도 부채 관리에는 효율적으로 성공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림자 금융이 여전히 감소해왔던 부분들 자체가 그만큼 중국이 그 외수에 힘입어서 코로나 구간에도 규제 정책을 잘 해왔고 이런 점들이 전체 경제 성장률은 안 좋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지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회에서는 분명히 그 반도체 쪽을 좋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내수 이렇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당대회 이후에 정책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어, 이제 녹색 에너지들 그리고 내수 이런 순서가 될 텐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과거와 달리 대외 환경이 비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대회가 끝났지만 정책 모멘텀보다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추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주일간의 단기 흐름은 반도체 국산화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참권 50 홀로 올랐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국산화에 편을 들어준 것 같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는 여전히 뭐 치포 동맹 등등 대외 환경이 더욱더 안 좋아질 상황들만 놓여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들도 봤을 때 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등이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가 높은 편은 맞습니다만은 그 원자재 자립도가 낮은 편이라서 역시 대외 견제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봤을 때 대외 리스크가 가장 잘 되는 부분들은 조금 내수 쪽과 여기에 플러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내수를 이야기 드렸으니까 내수 회복의 전제 조건은 제로 코로나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제로 코로나로 소비 심리 위축은 역대급 수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그 생산과 투자가 주도하면서 수요 축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뭐 이게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제로 코로나 기조에서
그 기업들의 활동들은 최대한 보존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개인들의 소비는 가장 빠르게 방해를 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리적 이동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거리낌 없이 행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의 고용이나 소득도 많이 불안해진 상황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고용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6% 미만이면은 중국 정부가 타겟으로 한 실업률보단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국 정부는 이거를 근거로 고용 안정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라고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청년층 실업률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조금 청년층 실업률이 히스토리컬하게 높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2021년도 상반기에 보시면은 전체 실업률은 하향 안정될 때 청년층 실업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이 하향 안정될 때 청년층 실업률이 흔들리는 패턴이 대부분 정책 지원 힘이 약해지거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도 올해 정책 모멘텀이 강한 척을 해왔지만, 여기서 강한 척이라는 게 중국 정부가 대규모의 부양책들을 많이 언급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경기도 좋지 않았다라는 패턴이 이번에도 보여왔고요. 특히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고공행진이 3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저희가 숫자로 보는 실업률보다 체감상으로 훨씬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고용 환경이 이렇게 불안하다면은 당연히 소득도 안 좋은 게 팩트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잠시 반등을 한 것 같지만 다시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이거를 조금 부분별로 나눠서 보면은요. 지금 워낙 최근 3년 동안 그 기저 효과가 뭐 높았다가 낮았다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의상 잘 보여드리려고 작년이랑 재작년을 2년 평균으로 조금 나눠봤고, 올해 거는 2019년도 대비로 제가 그려봤거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패턴이 투자 소득이 좋고 노동 소득이 낮고, 특히 노동 소득에서도 월급 소득은 유지가 되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그 투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개인들의 근로소득이 중간, 그리고 가장 떨어지는 게 그 사업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이고요. 그 우측이 올해 숫자입니다.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누적으로 그려봤고요. 당연히 2019년도 성장한 건 맞지만 근로소득, 그리고 비노동소득이 여기 투자소득 부분들이고, 가운데가 사업소득, 그 자영업자들의 소득인데 성장률도 제일 낮고 지금 절대적인 소득도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층이 성장률도 제일 낮다라는 뜻은 그만큼 중국 그 가계 소비 여력들이 양극화가 심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 심리 위축에도 기여하고 있고, 이 모든 소비 여력 둔화, 그리고 뭐 고용 불안, 물리적인 이동 제한, 이 모든 출발점이 제로 코로나기 때문에 그 계속 내수 회복의 전제 조건은 제로 코로나가 완화이다라고 조금 제가 설명드리는 배경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수요가 위축이 되면 공급 측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측 재고가 부담이 포착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과거 2년 동안 수출이 워낙 좋아지면서 그 해외로 그 공급 측의 물량들을 재고를 밀어내면서 그 공급 측이, 그러니까 산업 생산 증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그 수출 증가율이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개인들의 중국 소매 판매는 못 따라가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즉 내수는 원래 안 좋았는데 외수까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공급 측에서 이제 재고 부담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재고 증가율 보시면은 올해 작년 상반기부터이긴 합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는 그 재고 증가율이 훨씬 늘어났고요. 그래서 재고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금 재고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즉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선 내에서 재고 조정을 저만큼 하겠다는 뜻은 공급 측이 분명히 생산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하는 만큼 재고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수요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 재고 증가율 떨어지는 속도도 유지가 될 수가 없고, 더 심각한 거는 공급 측의 생산 활력 둔화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요 회복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요 회복이 중국 내수의 수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외수에 의존해 왔는데, 외수는 해외 경기 위축과 동반되어서 떨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 내부 자체적으로도 부양책과 제로 코로나 완화를 통해서 내부 수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물가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 물가가 많이 높았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계속 기어가는 국면이 계속되면서 결국에 공급 측 물가도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외수까지 둔화되고 공급 측의 재고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수입 감소,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도 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제로 코로나로 야기엔 안 좋은 지표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느냐가 저의 의문이고 시장이 가장 궁금했던 점일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당대회의 중요성을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2022년은 실리보다는 명분이 우선시되는 해였고, 그래서 올해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많이 올해 연초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그 각 국의 인구로 해서 비중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 한국, 유럽은 올해 매우 인구 대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었는데, 중국은 차트 보시면은 하늘색인데 거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비교했을 때 신규 확진자가 매우 잘 관리된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중국이 방역만을 택한 거는 오히려 현명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글로벌 위드 코로나 기조에 편승을 해서 다른 나라만큼 저 하단 차트를 봤을 때 그 확진자 비중이 올라갔다면은 아마 위드 코로나를 했어도 경기는 똑같이 망치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대회 사실 전후로 그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좋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을 우선시한 제로 코로나라는 10월까지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풀리냐인 건데요. 어쨌든 당대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당대회 아까 지도부 제가 그 포지션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게 확정이 아니고요. 그 주요 지도부들이 어떤 직위를 맞을지, 그리고 저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뭐 인민은행이랑 뭐 등등 주요 기관장들도 다 이번에 이중전에서 좀 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치 이벤트들이 평소보다 두 개 내지 세 개는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다면은 3월까지는 그 제로 코로나의 완화 기조 자체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완화는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소극적일 수 있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로 코로나 완화 기조는 연말 연초부터 분명히 보여줄 거고, 이거는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회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중국을 제일 안 좋게 보는 의견이 당대회 이후에도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거다 하면서 이제 시진핑 흔히 모택동에 많이 비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진핑이 왜 이렇게 반시장적인 정책들을 쓰는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탈세계화랑 그 신창타이라는 대내외 환경이 바뀌면서 모택동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모택동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모택동의 위치를 사실은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모택동을 뭐 나쁘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 과거에 그 사람이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실정들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국 내부적인 평가들을 생각하더라도 시진핑이 갈 길은 등소평의 방향이지 모택동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즉 경기를 망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운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반시장적인 적으로 보인 부분들은 과거 3명의 주석들과는 달리 대내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의료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로 코로나 유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연초까지는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백신들, 그러니까 편의상 뭐 모더나랑 화이자와 같은 선진국들의 백신을 이제 글로벌 백신이라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들이 올해 연초까지는 백신이 초과 수요 상황이었습니다. 즉 생산 대비 수요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국민들에게 먼저 맞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백신 수입이 상대적으로 느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환경에서 글로벌 백신을 수입하는 게 훨씬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자국 백신들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을 주변 빈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제 기부하거나 수출하는 그런 백신 외교들을 펼쳐왔었었는데, 이게 올해 연초부터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이제 글로벌 백신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 상황으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올해는 백신들을 맞기가 조금 쉬웠던 환경이었었고, 이게 중국 백신 수출 지표에서 나타나는 게 중국 백신 수출이 이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백신들이 중국이 과거에 백신 외교로 펼쳤던 빈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수출이나 기부가 되면서 실제로 중국산 백신이 해외에서 인기가 없어졌었고, 그게 중국산 백신 수출 급감으로 이어졌고, 즉 중국이 지금 자국 백신이 90% 정도가 접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이 못 믿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웠다면은, 즉 중국이 지금 글로벌 백신들을 수입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역의 지역 홍콩을 제외하면은 중국 본토 백신들만 좀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들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정책들 움직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전 질병센터 관련 연구자가 정치 슬로건화가 되면서 유연한 정책 변경이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 이게 제가 많이 기다렸던 코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코멘트를 시진핑 주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거기에 있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 정치 슬로건화가 돼서 유연한 정책 변경이 어려웠다라는 멘트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조금 명분이 실리보다 우선시되었던 구간이었다라는 설명하는 뒷받침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제로 코로나는 유지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년에는 제로 코로나 완화가 필연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완화는 중국 증시에게 분명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중국이 작년 연말까지 올해 연초까지도 중국 공급자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중국산 수입 물가 지수도 많이 올라오면서 이게 미국 CPI를 같이 들여 올렸었고요. 이게 2020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동행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계속 위축되고 외수까지 떨어지면서 공급자 물가가 이미 내려온 상황인데도 이제 미국은 인플레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시 저는 미국의 현재 인플레는 미국의 자국의 문제들, 뭐 물류든 인력난이든,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는 그런 중국 고립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용 부담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제로 코로나 때문에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된 게, 즉 중국발 수요가 제한이 되면서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오히려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만약이긴 하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가 올해 연초에 같이 풀렸다면은, 그래서 중국 수요가 폭발했다면은 분명히 중국 CPI가 올라가면서 중국 PPI도 고공행진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미국의 물가 또한 지금보다도 레벨이 높아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 제로 코로나가 되면서 중국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물가 압력, 이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중앙은행들의 물가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글로벌 물가를 들어올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내려가는 속도를 중국이 늦출 수 있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제로 코로나 완화로 글로벌 긴축 기조가 내년 내내 이어지는데 중국 나 홀로 완화 구도를 이어갈 수 있고, 이게 올해도 그랬지만 중국 투자 매력이 떨어졌던 이유는 중국 내수를 포함한 경기가 너무 안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국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경기 회복이 받쳐진다면은, 즉 글로벌 긴축, 중국 완화, 중국 내수 및 경기 회복 딱 조합이 중국 증시에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중국 증시가 어느까지 가냐가 참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중국 증시는 지금 매우 싼 구간인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이거를 상승 여력을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전제 조건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정책적인 방향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와 좀 어느 정도 시장 친화적으로는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로 코로나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완화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 홍콩 증시가 거의 AH 프리미엄 지수가 150을 넘었으니까 50%가 넘게 할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 증시가 50% 넘게 할인받고 있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지금 상해 종합이 뭐 11배, 그리고 H 지수가 거의 6배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너무 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물론 미중 갈등이란 대외 환경은 사실은 이제 영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나 대외 환경은 비우호적이지만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제 상해 종합이 연말에는 내년 연말에는 3,800포인트, 뭐 H 지수는 이제 8,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가 조금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중국 증시 변곡 종목으로는 좀 네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플랫폼 규제 완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마지막 미중 갈등인데요. 양안 문제는 좀 요즘은 미중 갈등의 최종 단계인 대만이 먼저 부각되다 보니까 같이 포함을 해뒀습니다. 이 네 가지 변곡점에 대해서는 앞에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이슈는 중국 대외적으로도 원하는 부분들이고 중국 내부 정책적인 요인들로 막혀있던 부분이다. 제로 코로나, 글로벌 어느 나라도 요구한 적이 없는 정책이고요. 플랫폼 규제 또한 어느 나라도 요청했던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내부적인 시진핑 2기 지도부의 정책적인 결정인 부분들이었었고, 이게 분명히 3기 지도부로 넘어가면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회에서 전인대 구간 동안 제로 코로나가 완화될 거다라고 높은 확률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 규제 동안 2기 지도부에 좀 끝났고, 공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2기 지도부가 끝나고 3기 지도부에서는 다른 정책적인 방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 같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도 분명히 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제로 코로나 기조의 내수, 그리고 플랫폼 규제가 끝난다라는 관점에서 플랫폼, 이 두 가지를 최선호 업종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어 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세 번째 업종으로 소재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중국이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자 물가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은 과거에 1, 2년 동안 보여줬던 중국의 소재랑 에너지 위주가 좀 좋았었었는데, 조금 그런 올드 이코노미 중심의 섹터들이 랠리는 조금 내년에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부동산 경기랑 그리고 미중 갈등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은요. 사실은 중국 부동산 경기를 좀 보는 게 좀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장기 관점 내에서는
중국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전략을 절대 수정하지 않을 것 같고, 단기 관점에서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전체 경기 침체로 내려가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장기랑 단기 정책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이거를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게 맞는지 저도 좀 개인적으로 고민이었었고, 개인적으로는 3개월 전까지는 전 단기 이슈로 봤거든요. 왜냐하면 월간 주간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YY 지표로도 금방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월간 그리고 주간 지표도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지금 공급 측의 규제가 그 자금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흔히 저희가 최근 들에 봤었던 미분양 물량들이나 미완공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촉발된 문제거든요. 근데 미분양 물량들의 돈을 직접 바로 쏴주면서 미완공된 아파트들을 바로 짓도록 노력은 해주고 있는데, 디벨로퍼들 쪽에 대한 대출 태도가 개선되었는지 자금난이 개선되었다는 이런 지표들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조정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급 측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급 측이 이제 디벨로퍼인데, 디벨로퍼들 쪽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일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는 내년 상반기에 그 지표들을 조금 보면서 짐작을 하는 게 맞겠다. 쭉 저는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자라는 좀 생각이고요. 미중 갈등은 사실 초장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미중 갈등은 중국 증시내에서 계속 상수로서 디스카운트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갈등은 뭐 중국이 완전히 망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이기거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정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네 가지: 위안화,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아까 위안화 전망하면서 좀 이야기 드렸던 차트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금리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2년 반 동안 벌어지다가 최근에 많이 감소되고 있고, 명목금리는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리고 뭐 경상계정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었는데 지금 수출 꺾이고 있고, 아무래도 중국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수출 대금들을,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받은 달러 대금들을 환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중국 위안화 환에 대한 좀 부담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출 전망이나 금리 전망이 지금보다 더 개선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안화 환 방향 자체는 위안 달러 환율이 의미 있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위안에서 6.8위안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위안화 표시 자산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 그 교과서적으로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될 텐데,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금 신용 공급이나 대출 증가율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대출 증가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으로는 내년에 재정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재정 정책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분에 재정 정책 여력이 있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지방 정부들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특히 부동산 쪽 경기까지 좀 둔화되고 있어서 지방 정부의 첫 번째 메인 재정원인 그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다는 점은 내년도에 재정 정책의 여력을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부동산들의 자금 출처들 보시면은 여전히 마이너스권, 완공, 판매, 착공 여전히 마이너스권, 그리고 미분양 물량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가격 증가율도 본다면은 지금 YOY로는 당연히 마이너스고 MOM으로도 지금 잠깐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을 봤을 때 반등 시점을 조금 당장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끝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봤는데 좀 정리를 해 보자면 크게 제로 코로나 관련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의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시진핑이라는 주석이 합리적인 사람이냐, 비합리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후에 중국 경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우선 가져가면서 상반기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쪽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었고, 우리나라 경기와 중국 경기가 상당히 많은 연동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 중국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아까 세미나 중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만 관련된 이슈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만 관련된 이슈가 중국 자산 가격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이슈는 미중 갈등의 부속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사실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을 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면서 이제 그걸 흔히들 원차이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시작하는 관계였었고 그래서 대만은 이제 정식 수교가 아닌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미중 갈등의 단계를 이제 국제 정치학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료들을 보면은 항상 단계가 이제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 그 다음에 기업, 산업, 그리고 이제 관련 기술들을 중심한 그런 패권 전쟁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금융 시장으로 가는 금융 분쟁, 네 번째로는 정말 실질적인 충돌.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대만 이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번에 사실 단계를 본다면은 지난번 중간선거 때 보면은 중국의 관세를 얼마큼 부과할지 어떤 품목에 부과할지 시장들이 많이 왈가왈부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 그 시진핑 2기 지도부 초반에 그런 기술 패권들 좀 분쟁들이 있었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만 이슈로 좀 붕 떴다라는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커요. 음. 이번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보면 생각보다 좀 밋밋하게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중간선거 때만 하더라도 그런 각종 중국 제재들이 많이 나왔었었는데 이번엔 대중국에 대한 조금 원론적인 강경 스탠스를 유지했을 뿐 어떤 실질적인 정책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사실 미중 갈등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뭐 배타주의, 뭐 탈세계화 이런 모든 정책들이 뭐 글로벌리하게 비용 부담을 일으키는 즉 인플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미국이 지금 연준이 최근에 하고 있는 인플레 잡기의 조금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수위를 더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새로운 갈등 분야를 가져와서 싸움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부담, 인플레 자극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어려워지는 좀 그럴 만한 경기 체력이 아니어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대만 이슈를 벌써부터 건드린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막 미국이 대만 뭐 중국 그래서 당대회 때도 중국이 뭐 대만 통일 이런 이슈가 많이 나와서 네, 맞아요. 진짜 내년에 전쟁해요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글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데 미국이 편들어주는 나라를 어쨌든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간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됐는지는 러시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었고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만큼 잃을 게 많냐는 잃을 게 없냐라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미국을 먼저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열쇠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조차도 지금 대만을 상징적인 이슈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 뭐 실질적인 조치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조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틀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미중 갈등의 또 하나의 틀로서 조금 상징적인 조치고 이게
중국의 자산 가격들의 추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는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뭐 경기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아예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이 사실 좀 빠르게 나온 감이 없잖아 있고 그 네,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질적 내용들은 사실 아직까지 공개된 게 없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러시아처럼 뭐 이렇게 별로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전쟁을 실질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것도 슬로건이겠지만 2050년에 말했던 뭐 군사 강국 뭐 이런 거를 이룩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2050년에 하겠다라는 게 자기네가 모든 면을 다 미국을 이겼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원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때까지 되지 않는 이상 중국 선에서는 절대 먼저 그런 전쟁을 일으킬 요인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 성공 여부와 이제 무관하게요. 네, 네. 네. 뭔가 좀 명쾌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최근 미중 관련해서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비슷한 결이에요. 네,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 네네. 사실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고립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해왔던 리쇼어링 네, 정책들도 사실은 중국 고립 전략의 일환인 거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뭐, IRA라든지 치포 동맹들, 이게 전부 다 중국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싶어 하는 산업들을 막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그 효과는 결론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쇼어링 정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IRA, 뭐 치포 동맹 다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런 정책들이 실제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대외 환경이 우호적에서 비우호적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상징하는 사건이고, 즉 중국이 키우고 싶어하는 산업들의 정책 모멘텀이 더 약해진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만큼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그런 경제 성장 속도라든지 그 여기서 말하는 뭐 반도체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성장 산업의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이건 분명히 미국 측에도 아픈 싸움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측도 분명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즉 인플레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괴로울 수 있다라면 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흔히들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대회 직후에 제일 좋아하는 게 정책 모멘텀 전략인데 반도체 국사나 그리고 뭐 신재생 정책들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외 리스크 최소화하는 내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전략도 조금 이 저 고립 전략 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이제 결론들이긴 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당장의 어떤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세계적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저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 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조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Q&A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좀 달려온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내년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제로 코로나 정책과 시진핑 주석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문점을 가졌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좀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중국 관련된 투자 중국 경기에 관련된 전망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오늘 홍록기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나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한 줄기 돛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기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